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애지중지 키운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부모든 자기 자식을 떠올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딸만 생각하면 참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또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제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면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준다고 해줬지만 그래도 딸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부족한 부모였을 거예요. 딸이 15살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껏 쭉 혼자서 딸을 키워냈거든요. 하필이면 질풍노도의 시기 중에서도 가장 심하다는 중학교 2학년 때 겪은 부모의 이혼은 아이에겐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조차도 이혼 가정을 겪어보지 않고 컸기 때문에 딸의 슬픔이 어느 정도일지 감히 가늠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님 두 분께서 사이가 좋은 온전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제가 내 자식을 이혼 가정 한부모 자식으로 만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리석게도 저도 그때는 생각이 어른스럽지 못해서 저에게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에 충격을 심하게 받았어요. 사실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팠을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딸이었을 텐데 당시에는 당사자인 저만이 이 불행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는 결혼 전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났고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아 기르는 데까지 20년을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넘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무려 4년간 저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더군요. 그것도 제가 아끼고 예뻐하던 어린 애제자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담담히 사연을 쓰고 있지만 그땐 정말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였어요. 선생님, 너무 지민이하고만 가까이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맨날 지민이만 초대하시고 저희 서운해요. 초대라니? 맨날 주말에 지민이만 부르시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지민이가 선생님 댁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그래? 잘못 본 거 아니니? 에이, 선생님 너무하시다. 지민이도 선생님 만나고 왔다고 이미 다 얘기했는데요. 거짓말 치지 말라는 듯 웃는 제자들을 보면서 순간 머리가 핑 돌더군요. 당시 친정 아빠께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셔서 주말마다 딸은 남편에게 맡기고 친정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남편밖에 없는 주말에 저희 집에서 나왔다는 제자라니 안 봐도 뻔했죠. 무엇보다도 괴로웠던 건 그 말을 듣자마자 지난날 지민이에 대해 이야기하던 남편의 말들이 바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저는 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민이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 가장 눈에 띄는 아이였거든요. 우선 대학부터 무용으로 가장 유명한 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학교에서도 가장 떠오르는 유망주였어요. 얼굴도 작고 이쁘장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눈에 띄는 아이가 춤선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서 누구나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애였어요. 입시 때부터 제가 가르친 아이이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당시까지 거의 6년이라는 세월을 키우다시피 했던 제자라 당연히 애착이 갈 수밖에 없었던 애였어요. 제 딸 다음으로 사랑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가까운 친구였다 보니 남편도 당연히 지민이를 알 수밖에 없었어요. 지민이가 18살 꼬맹이였을 때는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성인이 된 기념으로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술도 마셨으니까요.
지민이가 참가한 콩쿨은 다 따라다니면서 참관했고 남편은 그때 항상 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딸 같은 아이와 저 없는 집에 둘이 있었다고 하니 어떻게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지민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급격히 젖살이 빠지면서 눈에 띄게 성숙해졌는데 남편이 가끔 지민이를 만날 때마다 묘하게 신경에 거슬리는 칭찬을 하더라고요. 지민이는 왜 이렇게 갈수록 예뻐지니? 너는 진짜 남자 조심해야 한다. 네?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알아서 잘하겠지. 그 나이 또래 남자애들이 뻔하니까 그렇지. 너처럼 예쁜 애들은 특히나 더 이상한 남자가 많이 붙으니까 조심해야 해. 무슨 일 생기면 우리한테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지민이는 예뻐지는 거 볼 때마다 내가 다 불안해 죽겠다니까. 같은 남자라 잘 알잖아. 내가 지민이 아빠 대신할 테니까 언제든 어려워하지 말고 연락해. 내 연락처 알지? 그런 대화를 하고 돌아오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차에서 한바탕 부부싸움을 했었죠. 자기 딴에는 제가 제일 아끼는 제자이니 특별히 더 신경이 쓰여서 한 말이라는데 제가 듣기엔 안 그랬거든요. 말로는 설명 못하겠지만 묘하게 지민이에게 어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하도 아니라고 잡아떼고 설마 내 남편이 그렇게 어린 친구에게 징그러운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곤 미처 상상도 못했기에 그땐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어요. 그 뒤로는 남편이 제 앞에서 대놓고 지민이를 칭찬하진 않았지만 묘하게 저 빼놓고 둘이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듯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나가듯 주고받는 대화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고 그다지 중요한 내용도 아니어서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잘 따르는 선생님의 남편과 가끔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제 나름대로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한 합리화였던 것 같지만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걸 파고 들어봤자 나만 상처받고 끝날 거대한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의문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겨도 적당히 모른 척 덮어두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당장 타파하기엔 딸은 너무 어렵고 최악의 경우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딸을 혼자서 키워낼 감당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묻어두고 그때부터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야 제가 번 돈을 잘 모아서 투자 자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뒀고 목표치 금액을 달성한 뒤에는 대출을 받아서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역세권에 앞에는 백화점이 있고 교육열 높은 동네에 학원가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죠. 복층 형식에 크기가 작긴 했지만 수요가 있는 위치다 보니 새가 안 나갈 일은 없어 보였거든요. 철저히 공부를 하고 한 투자인 만큼 다행히 제 예상은 적중했고 꾸준하게 들어오는 부가적인 수입이 생기니 한층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도 남편과 지민이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종종 느끼긴 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도 없었고 애써 유지하고 있는 평화를 깨뜨리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기어코 다른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눈이 뒤집혀버렸던 거예요. 당신 주말에 지민이 불렀어? 응?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이 지민이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거 봤다던데? 에이 무슨 잘못 봤겠지.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집에서 나오는 거 마주치고 인사도 했다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당신 없이 지민이를 왜 만나. 내 말이 그 말이야. 밖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걔가 왜 우리 집에서 나오냐고. 서연이가 불렀겠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서연이랑 지민이랑 친하잖아. 제 딸과 지민이는 자주 봐서 그런지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기는 했어요. 저는 바보처럼 남편의 해명에 또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서연아, 지민 언니 네가 불러서 놀았어? 지민 언니? 그때 찰나였지만 남편이 딸에게 겁을 주는 눈빛을 봐버렸어요. 아주 잠깐이어서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였지만 딸의 흔들리는 동공을 보니 제 느낌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거짓말을 하더군요. 언니랑 논 지 오래돼서 오라고 했어. 그때 그게 거짓말인 건 분명히 느꼈으면서 저는 그 말에 안심해버렸어요. 정말 그때의 저를 아직까지도 저주해요. 거봐, 당신은 무슨 의부증이라도 있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암튼 별 걱정을 다 한다니까. 그 나쁜 놈은 상황을 그렇게 넘겼고 이기적이었던 저도 그렇게 눈 가리고 넘어갔어요. 그런 게 그날 밤 딸이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서연아, 왜? 엄마 잠깐만, 할 말이 있어서.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아이가 불안한 눈으로 나가고 싶어 해서 따라 나갔어요. 안방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저를 이끌고 나온 아이의 눈을 그제서야 제대로 마주봤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던 건지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울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사실은 나 거짓말했어. 무슨 소리야 그게?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다 해서. 지민이 언니 나 보러 온 거 아니야. 아빠랑 놀러 온 거야. 뭐라고? 지민 언니가 왜 아빠랑 놀아? 아빠랑 지민 언니랑 엄청 친하대. 엄마가 알면 질투한다고 말하지 말랬어. 근데 나는 아빠랑 언니랑 친하게 지내는 게 싫어.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하기 싫어. 그래 서연아, 엄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울지 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기가 막혔어요. 저도 이상하다는 것쯤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아이 눈치도 보지 않고 지 좋을 대로 바람이나 피워댄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끝까지 아니라 믿고 싶었던 와중에도 만약 사실이라면 적어도 아이 눈치는 볼 줄 알았거든요. 사실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제가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 속전속결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아이가 말했다는 사실을 전혀 티내지 않고 3달 정도를 지냈고 그 3달 동안 친정에 내려가 있는 척 두 사람이 저 몰래 만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애썼죠. 남편이 자고 있는 동안 그 애한테 와 있는 메시지도 다 모아두었고요. 3달 정도만 모아도 증거가 엄청나더군요. 이 정도면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쯤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고 노발대발하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자 사색이 되어서는 저를 붙잡더군요. 여보,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그런 거 아니야.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은 확실해. 난 당신이랑 더 부부를 살 마음 없어. 우리 서연이는 우리 딸은 잘 키워야지. 아빠 없이 어떻게 혼자서 딸을 키우려고 해? 당신 같은 아빠는 내 딸한테 필요 없어. 어떻게 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람을 필 수 있어? 그래놓고 뻔뻔하게 내 앞에서 애한테 겁을 줘?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잘못한 건 한 거고 나 없이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해?
당신 강사하는 돈으로 혼자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양육비는 꼬박꼬박 받을 건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돈 때문에 못 헤어질 만큼 나 능력 없지 않아. 곱게 헤어져주면 상간녀 소송은 안 할게. 우리 여기서 더 더러워지지 말고 깨끗하게 헤어지자. 쿨하게 헤어져 줄 줄 알았던 남편은 의외로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외로움을 많이 타던 사람이라 그런지 갑자기 가정이 없어진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 대한 마음은 식었다고 해도 딸에 대한 애정이 여전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런 인간에게 제 딸을 맡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몇 날 며칠 남편을 회유하고 협박한 끝에 결국 순순히 합의 이혼을 받아냈어요. 이혼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제 마음은 너무 멍투성이어서 미처 그런 것까지 볼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게 원하던 이혼을 하고도 저는 슬픔에 빠져 딸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저를 배신한 남편만 제 눈앞에서 없어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놓은 덕에 예상만큼 허덕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자꾸만 아이에게 못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직장은 번듯 했기에 전에는 늘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유가 확 줄어든 기분이 들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분노에 휩싸여 있다가 분노가 끝나고는 깊은 우울이 찾아왔어요. 아이는 뒷전이고 시시각각 제 감정에만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는 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군요. 뒤늦게 제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아이 인생에 하자를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싶은 두려움이 들더군요. 그 생각이 곧 강박으로 이어져서 돈을 버는 대로 다 저축을 했어요. 아이에게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줄 수는 없더라도 나중을 위한 대비는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악착같이 돈을 모을수록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더 심리적인 부담을 주게 됐던 모양이에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 딸은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아끼는 줄 알고 아주 알뜰살뜰하게 컸어요. 어리고 철없던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뭐 하나를 사도 낭비 없이 야무지게 살림살이를 사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마냥 공주처럼 컸을 걸 생각하니 가끔은 울컥하기도 했고요. 딸은 눈치도 워낙 빨라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엄마, 또 이상한 생각하지? 이혼한 게 엄마 잘못도 아니고 너무 그러지 마요. 다 지난 일이잖아. 난 엄마가 사랑으로 키워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부모가 철이 없으면 아이가 성숙하게 큰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건지 제 딸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더군요. 늘 미련하게 과거만 붙잡고 사는 건 오히려 저였어요. 상처를 받아도 어린 딸이 더 받았을 텐데 제 감정에 휩싸여 있느라 딸의 감정도 못 살펴준 게 미안했죠. 그럴 때마다 딸을 위해 준비해둔 통장이 불어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나중에 딸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때는 유년 시절 겪었던 그 어떤 고생도 하지 않길 바랬거든요. 돈이 행복은 아니지만 불행은 막을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살았어요. 남편과 헤어지기 전 부동산 투자를 해뒀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도 더 늘려나갔죠.
그렇게 혈안이 돼서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다 보니 아이가 20대 중반이 넘어 취직을 했을 때쯤엔 집안 사정이 꽤 풍족해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아이도 제 힘으로 밥벌이를 할 때라 크게 실감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편이 어느 정도 나아졌음에도 딸은 예전처럼 아끼던 습관을 쉽게 못 버렸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렸을 때 든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긴 힘들 테고 그 또한 어찌 보면 저 때문에 생긴 습관일 테니 답답해도 차마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딸이 취직을 하고 저도 경제적 여유를 되찾고 나서부터는 정말 딸과는 둘도 없는 모녀 사이가 됐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돈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예전보다는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확실히 아무리 모녀지간이라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더 친근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딸은 종종 자신의 연애에 대해서도 곧잘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저 모르는 새 만났던 남자친구도 있었고 그때그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고 어떻게 만났는지 등등 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확실히 젊은 사람들 연애 이야기다 보니 저 때와는 다른 가치관에 부딪히기도 했고 이해가 안 가거나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구태여 잔소리를 보태지는 않았어요. 저 본인조차도 실패한 결혼 생활로 아이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만들었으면서 아이 연애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간섭해서 아이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보단 뭐든 제가 알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즈음 6살 차이가 나는 남자와 만나게 되었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남자 쪽 아버지는 모 유명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고 남자는 그 집을 물려받아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워낙 잘 되는 곳이라 저도 이름은 알고 있는 곳이었고 덕분에 집안 자체는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는 건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부모 욕심이라는 게 뭔지 딸과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막 마음에 쏙 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걸 딸 앞에서 바로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연애만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섣부르게 반대했다간 오히려 제 반대가 기폭제가 되기라도 할까 두렵더라고요. 영 내키지는 않았지만 딸의 연애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딸은 의외로 1년 정도 꾸준히 잘 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의 애인에 대해 무뎌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나 올해 말쯤 결혼하려고요. 응? 갑자기? 요즘은 여자애들도 결혼 늦게 하지 않니? 벌써 하려고? 네, 저야 아직 20대라지만 오빠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결혼 정년기 놓치고 싶지 않대요. 걔야 그렇다고 쳐도 너는 결혼 일찍 하고 싶다고 안 했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다면 오빠랑 하고 싶은데 오빠 나이가 지금 결혼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요. 딸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딸도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하고 빠르다고 해도 20대 후반이니 그러려니 넘겼죠. 그래도 결혼할 시기쯤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서 상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크게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서영아, 어디야? 하루는 아침 일찍 나간 딸이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주변이 많이 시끌벅적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엄마, 나 지금 바빠서 이따 전화할게요.
바쁘다니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데이트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남자친구는 같이 있는 거야? 응, 엄마. 옆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집 갈 때 오빠가 데려다 준대. 이따가 내가 다시 전화할게. 끊어. 누군가 딸을 부르는 소리에 딸은 대답을 하며 전화를 급하게 끊었어요. 데이트하러 간다던 애가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황당했어요. 딸은 1시가 넘어서야 연락이 되더군요. 엄마, 저 이제 집에 들어가요. 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미리 말도 없이. 너 어디서 일이라도 한 거야? 아, 그게 사실은 오빠네 부모님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오빠한테 도움을 청해서 마침 데이트하는 날이기도 해서 저도 가서 도와드렸어요. 뭐라고? 네가 거길 왜 가? 오빠랑 오랜만에 만나는데 헤어지기 아쉽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한참 못 만났거든요. 또 결혼 얘기도 슬슬 오가는 마당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도 비추고 점수 따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딸의 애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논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비록 제가 이혼하고 혼자서 아등바등 키우긴 했지만 제겐 참 공주 같고 귀한 딸이라 어떻게든 딸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며 키웠어요.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처음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도 돈이 되는 걸 하겠다며 고깃집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할 때 그렇게까지 벌 거 없다고 만류를 했죠. 어떻게든 제가 돈을 더 벌어서 줬으면 좋지 딸을 고생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귀하게는 못 키웠어도 고생은 안 시키고 키운 딸이 아직 결혼하기도 전에 남의 집 가서 실컷 고생하고 왔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질하더군요. 뭘 그렇게까지 해. 너도 평일에 직장 다니고 며칠 없는 귀한 주말에 푹 쉬어야지. 나도 쉬고 싶긴 했는데 오빠가 바빠서 가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괜찮아요, 엄마. 좀 힘들긴 해도 나 고깃집 알바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 엄마가 예전에 못하게 했던 거 기억나죠? 어차피 해봤자 하루인데 이렇게라도 한번 해봤으면 됐지. 너 뭐 하루치 일당은 받고 일한 거야? 에이, 하루 일 도와준 걸로 어떻게 돈을 또 받아요. 대신 저녁으로 갈비 좀 얻어먹었어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일당도 안 챙겨줬다고 하니 혈압이 오르더군요. 뭐 그런 상도덕도 없는 집안이 있나 싶어서 표정이 어두워지니 딸이 눈치를 차리고 저를 토닥여줬어요. 엄마, 좀 있음 시부모님 되실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제가 그냥 안 받겠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딸은 웃으며 상황을 무마했지만 제 생각엔 왠지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딸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서 이제 힘든 걸 알았으니 굳이 한 번 더 자처해서 그 집 일을 돕지는 않겠지 생각했어요. 이미 일 다 하고 온 걸 뒤늦게 뭐라고 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할 거고 그 전까지는 일을 안 해봤으니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도와줬겠거니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좀 찜찜했지만 애써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몇 주 지났을 쯤 친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선아, 잘 지내지? 어우, 미영아, 안 본 지 오래됐네. 우리 봐야지. 그래. 아니, 그런데 요즘 딸 뭐해?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 딸은 아직 그 회사 다니지. 갑자기 그건 왜? 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이랑 아를 데리고 외식했는데 너 땡땡갈비집 알지? 거기서 니네 딸을 봤지 뭐야. 딸이 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 뭐라고? 딸이 보자마자 엄청 당황하면서 너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영 찜찜해서. 너는 모르고 있었던 거지?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아무튼 알려줘서 고마워. 그게 오늘 일이야? 오늘 점심에 갔었거든. 거기가 점심 식사도 워낙 잘 나와서 우린 자주 가거든. 알겠어. 딸이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데 자꾸 주말에 거기 가서 일을 하나 봐. 하지 말라니까. 아무튼 고마워. 그 말을 듣고 전 바로 그 갈빗집으로 향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애인과 데이트를 하고 오겠다면서 편한 옷차림으로 나가서는 밤늦게 퀭한 얼굴로 들어오는 딸의 얼굴이 바로 떠오르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그동안 의심조차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날마다 일을 하고 왔던 건 아닌지 새삼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금방 도착했고 식당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딸을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네가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데이트 간다면서. 그게요. 오늘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니, 일단 나가서 얘기해요. 그때 딸의 남자친구가 오더라고요. 평소에 딸이 보여준 사진으로 몇 번 봐서 그런지 얼굴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손님, 왜 그러세요? 오빠, 손님 아니고 우리 엄마셔. 뭐?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사진보다 훨씬 나이도 있고 덩치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진상 손님인 줄 알고 다가왔는지 굉장히 태도가 껄렁껄렁했어요. 안 그래도 나빴던 기분이 더 상하더군요. 자네는 우리 딸 데리고 주말에 데이트할 곳이 여기밖에 없나? 안 그래도 평일에 힘들게 회사 일하는 애한테 이런 고된 일을 시키고 싶어? 이래가지고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너 이 결혼 하지 말아라. 벌써부터 네 손에 물 묻히는 남자를 왜 만나려 해?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세게 나오니 딸도 당황하더라고요. 남자 쪽도 당황한 건 마찬가지였는지 저를 급하게 붙잡고 살살 눈웃음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속상하신 건 이해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6살이나 어린애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더 소중하게 대해주지 못할 망정. 결혼도 전부터 이렇게 부려먹고 있는데. 부려먹다뇨, 어머님. 아시다시피 서연이가 워낙 착해서 아무리 거절해도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니까요. 그래, 엄마.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어. 어차피 데이트 맨날 똑같은데 겸사겸사 몸도 움직이고 좋잖아.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면서 진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딸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남자 쪽도 마찬가지라 순간 제가 악역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홧김에 화가 나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딸이 남자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또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하나 싶어서 다시는 그 집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약속 끝에 상황은 마무리됐어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찾아가 엎은 게 효과적이었던 모양이었어요. 딸은 다시 주말에는 곱게 차려입고 나가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고 남자 쪽도 눈치가 보이는지 저희 집에 선물을 보내는 등 알뜰하게 챙기더라고요. 결국 저도 마음이 열렸고 결혼을 허락해줬어요. 양가 인사를 오갔고 저희 집에 온 예비 사위는 첫 만남과는 달리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굴더라고요. 시작은 단추가 잘못 끼었지만 다시 풀어서 제대로 된 자리에 꿰찼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상견례 날이 가까워오자 딸이 지나치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혹시 상견례 때 아빠도 오세요? 니네 아빠랑은 연락 안 한 지 오래라. 안 올 것 같은데. 왜 그래? 사실은 내가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혼하신 거 이야기를 못 했거든요. 아빠가 오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야? 그걸 여태 말을 안 했다는 거니?
오빠가 평소에 이혼 가정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말만은 못하겠더라고요. 설마 이것만으로 그러진 않겠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요새는 이혼 가정이 워낙 많기도 하고 평소 딸이 부모의 이혼을 크게 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은 다른 이의 시선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니 초조해 하더라고요.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참 미안했어요. 그게 내 흠이지 네 흠은 아니야. 서연아, 그리고 이혼 가정에서 컸다고 싫어할 것 같으면 애초에 널 좋아하지도 않았겠지. 이미 괜찮은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건데 이혼 가정이라는 걸 안다고 널 갑자기 싫어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겠죠? 알겠어요, 엄마. 상견례 전에 오빠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딸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지켜보는 저까지 덩달아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도 자식이 하나라 상견례는 처음이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떨렸어요. 상견례는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잡았고 저와 딸이 먼저 도착해서 앉아있는데 예비사위 쪽 식구들이 한참을 안 오더라고요.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연락 안 왔어? 얼마나 기다려야 한대? 늦는다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래봤자 10분 정도일 줄 알았어요. 다시 전화해 볼게요. 딸은 괜히 제 눈치가 보였는지 자리를 피해서 전화를 걸더군요. 그러고는 한참을 안 오더니 울상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진짜 죄송한데 20분 정도 더 늦을 것 같대요. 뭐? 이유가 뭔데? 온 시간을 잘못했는데 차도 막힌다고. 그래, 알았어. 더 기다려야지. 뭐 어쩌겠니.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딸이 벌벌 떠니 저도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앞에 한 상 가득 차려놓은 음식들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기다리는데 이게 맞나 싶더군요. 저희는 혹시나 약속 장소에 늦을까봐 더 일찍 나섰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 기다릴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1시간이 다 돼갈 때쯤에야 예비 사돈과 사위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옷차림도 정말 과간이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뛰쳐나온 건지 편하기 그지없는 차림에 온몸에 갈비 냄새가 가득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너무 막혀서. 누가 봐도 일하다 온 차림새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딸도 저랑 생각이 같았는지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저희 기분도 읽히지 않은 건지 예비 사돈댁은 싱글벙글 웃기나 하더군요. 아버님은 맞다. 이혼하셨다고 했지? 네. 너는 그런 가정사가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해줬어야지. 언제까지 숨기려고 그랬어? 이대로 누구 대역이라도 구해서 상견례라도 했어봐. 너 그거 사기 결혼이다? 사돈, 말은 가려서 하시죠. 이혼 가정에서 큰 게 흠도 아니고 말을 할 타이밍이 없어서 늦게 말한 것뿐이에요. 네, 그러시겠죠. 아무튼 참 고생 많으셨겠네요. 남편도 없이 혼자서 딸을 키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욕인지 칭찬인지 모를 소리를 하면서 식사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왔길래 저와 딸에겐 안중에도 없고 눈앞에 식사만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더군요. 이러다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쯤이야 사돈이 운을 떼더군요. 뭐 자식들 결혼하는 거야. 다 절차가 거기서 거기니까 쓸데없는 얘기 얹지 않고 먼저 물어볼게요. 그 집에서는 얼마나 보태주실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홀 잡고 식 잡고 그 다음엔 살림살이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본론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무례하다는 말을 돌려서 말한 건데 귀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당황은 무슨, 그런 건 내숭이죠. 우리는 아시다시피 매출이 좀 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너무 수준이 안 맞는다 싶으면 우리도 곤란하니까 얘한테는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고 뭐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하긴 이혼 가정인 것도 이제 말했는데 그런 걸 알려줄 리가 없지만. 그러는 사돈 쪽에서는 얼마나 보태주실 수 있길래 그러세요? 우린 뭐 갖고 있는 집이 있어서 그거 팔아서 해줄까 했죠. 저기 땡땡땡 아파트 알죠? 거기 26평짜리 하나 갖고 있거든. 둘이 살긴 충분할 건데 이왕이면 신혼집인데 사돈네 자금이랑 합쳐서 더 좋은 데로 가야죠. 우리 아들을 오래된 아파트에서 신혼 살게 하고 싶진 않아서. 상견례처럼 중요한 약속이 늦은 것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없는 건 물론이고 처음 나누는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집에 대한 존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딸은 집 형편이 꽤 많이 나아졌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라 저쪽에서도 제대로 모르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문득 딸이 말한 것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척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저희 딸이 몇 번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여자 혼자 돈 벌어서 딸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보태줄 돈은 별로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별로 기대는 안 해요. 그래도 최소 1억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은 무슨요. 1,000만 원도 힘들어요. 애초에 결혼할 때 부모가 뭘 해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본인들 힘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 뭐라고요? 1,000만 원? 아니, 모은 돈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결혼이 돈거래도 아니고 딸한테 물어보니 정말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 같은데 돈 없으면 이대로 파혼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생각보다 더 형편없네. 너는 아무리 어리고 착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을. 뭐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너무 멋도 없으니까. 아무튼 됐어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식사나 마저 하시죠. 그쪽에서도 당황한 모양인지 그 뒤로는 말없이 식사만 이어졌어요. 한 방 먹인 것 같아 기분이 꽤 괜찮았죠. 그래도 좀 화가 났던 건 그렇게 대놓고 저희 딸에게 모욕을 주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않고 그 말을 듣고만 있던 예비 사위였어요. 애초에 귀한 주말에 딸을 데리고 가 부려먹는 것부터 딸을 위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대로 시집 보냈다간 제 딸이 어떤 취급을 받든 방치할 것 같더라고요. 딸도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는 속상했는지 며칠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본 척 하려고 했지만 애가 점점 야위어가니 저도 슬슬 화가 났어요. 너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결혼 물러라. 너 저 집에 시집 가면 보나마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할 게 뻔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냥 속상해서 그러죠. 뭐가 속상해. 저런 놈은 얼른 잊어버려. 세상에 좋은 남자가 없을 것 같지? 찾아보면 자기 인연은 다 따로 있는 거야.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도 딸이 그 남자를 잊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했어요. 그런데 딸이 마음앓이를 했던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 때문에 괜히 엄마가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셔야 했던 게 너무 죄송하고 화나서 그래요. 저도 상견례 자리에서 오빠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랑 제가 그날 받았던 모욕을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지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래요. 엄마가 헤어지라고 했을 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아직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죄송해요, 엄마. 아니야, 죄송하긴. 난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엄마야말로 미안해. 딸의 속마음을 듣고 나니
뭔가 상황이 차분히 정리가 되더군요. 저는 우선 딸의 결혼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찾아왔어요. 부동산 투자로 이리저리 불려놓은 금액에 세 받고 있는 집들까지 합하니 2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팔아서 아주 괜찮은 집을 매입했어요. 예비 사돈이 가지고 있다던 낡은 아파트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비싼 아주 좋은 신축 아파트였죠. 주변 교통이 좋은 건 물론이고 동네 자체가 깨끗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부동산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다 탐을 낼 만한 아파트였어. 계약을 하고 나서 예비 사위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직 파혼 이야기를 안 한 상태라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는지 바로 받더군요. 서연이네 어머님 아니세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네 어머님? 무슨 호칭이 그래? 아, 모르셨구나. 저희 집에서 파혼을 한 해 만에 그러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모님이라는 호칭은 좀 그렇잖아요. 파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다고? 네, 저희 집이 워낙 보수적이라 이혼 과정에서 큰 것부터 좀 그랬는데 돈도 생각보다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집안 급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집에 장가가면 저도 고생하니까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러는 자네는 우리 서연이랑 살고 싶은 생각은 있기는 한 건가? 아우, 그게요. 저도 좀 고민되긴 하던데. 그래도 서연이가 일할 때 보니까 참 야무지고 싹싹해서 저희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부모님한테 그걸로 어필하고 있어요. 서연이 한 푼도 없이 시집오면 밥값은 해야 하잖아요. 알바 한 명만 안 써도 나가는 금액이 꽤 아껴지니까 서연이 때문에 오는 손님들도 생겨서 그걸로 어필 좀 해보려고요.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하나? 내가 분명히 처음 만날 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어? 내 딸한테 그런 고된 일 시키지 말라고.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이 돈 한 푼 안 모아둔 바람에 따님이 무일푼으로 와서 지금 낡은 아파트에서 신혼보내게 생겼는데. 아니, 가게 매출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고작 그런 낡은 아파트에서 사나? 어머님 같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원래 돈이 돈을 부르는 거거든요. 집은 거기만 사놓고 지금은 싹 다 투자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야 더 큰 돈을 번다니까요. 됐고, 갖고 있는 집이 거기밖에 없는 주제에 파혼 얘기나 하고 있다는 거지? 돼? 그런 말을 어머님이 하실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거면 그냥 파혼하게나. 내 귀한 딸을 그런 집에 또 너 같은 인간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아이 참, 그러지 마시고요. 서연이 평생 처녀 귀신으로 두실 생각이세요? 걔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집이라도 있는 남자한테 보내야 길바닥에 나앉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내 딸 살 곳은 내가 방금 계약하고 왔네. 나 뭐 내 딸을 걱정하는 것 같으니 구경이나 해보든가. 저는 계약하고 온 집 사진을 사위에게 전송했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사진을 확인한 사위가 잠시 고민한 모양인지 10분 뒤 통화가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하더군요. 어떻게 이 집을 샀냐부터 정말로 산 거 맞냐는 이야기까지 하길래 계약서 서명한 부분만 보내줬죠. 그랬더니 집 앞까지 찾아와서 잘못을 했네 뭐네 빌더라고요. 처음에는 꼴 좋다 싶었는데 갈수록 심해지니 딸이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렸어요. 서연아, 우리 좋았잖아. 오빠가 잘해줄게. 예쁜 나이에 결혼해야지. 안 그래? 내가 2번 예뻤다간 큰일 나겠네. 오빠 같은 인간한테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꿈 깨셔. 언니들이 안 데려간 남자 주워가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또 신고 당하기 싫으면 다신 찾아오지 마. 딸은 독하게 마음을 먹은 모양인지 갈빗집에서 일할 때 부조리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 증거 사진과 함께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썼고 그 글은 일파만파 퍼져
갈빗집에 대한 소문이 급격히 안 좋아지며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어요. 앞에 지나갈 때마다 파리가 날리는 모습을 보니 꼴 좋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니 한동안 잠잠하던 예비사위도 가게에 손님이 없어지니 심심해서인지 다시 슬슬 집으로 찾아오길래 새로 계약한 집으로 후딱 이사를 가고 둘 다 번호를 바꿔버렸네요. 후에 동네 주민에게 들은 바로는 갈빗집이 임대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전 재산 투자했다던 사업도 사기여서 갈빗집도 팔고 이사를 가야 할 판이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렇게 잘 되는 집이라고 잘난 척하며 오만 떨고 사람 무시하더니 참 잘 됐죠. 권선징악 같은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고 막상 현실에서는 나쁜 놈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인생은 길게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제 딸에겐 지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또래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불안해하고 눈치 보던 예전과는 다르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지금은 아무런 걱정 없이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까딱하면 자식을 끔찍한 집안에 신일 보낼 뻔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네요. 딸에게 저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역시 결혼은 조급하게 할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과 괜찮은 사람과 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